임해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두 번째 세계의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과서 270쪽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네, 밝게 보이는 곳과 어둡게 보이는 곳이 있네요. 네, 밤에 이렇게 밝게 보이는 곳들은 어떤 곳들일까요? 네, 미국 북동부 또는 라틴 아메리카의 해안 지역, 또 유럽, 또 인도, 또 중국 북동부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산업이 발달되어서 경제 수준이 높고 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죠. 반면 어둡게 보이는 곳들은 어떤 곳들인가요? 캐나다 북부, 라틴 아메리카의 내륙, 또 아프리카, 시베리아, 또 오스트레일리아 그 중앙부 쪽이죠. 자, 이런 곳들은 경제 수준이 낮아서 에너지 사용이 어렵거나 아니면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전 지구의 인구 분포와 또 지금부터 공부할 전 세계의 자원 분포를 살펴보면 이 지구의 야경 사진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네, 우리는 자연에서 많은 것을 얻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볼펜, 휴대전화 또는 가전제품 아니면 옷 같은 것들은 주로 석유로 만들죠. 또 지금 여러분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아니면 패드 아니면 휴대폰 같은 것들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이용을 하게 되죠. 이런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유나 석탄과 같은 이런 에너지 자원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자원이라는 건 자연 중에서 인간에게 유용하면서도 기술적, 경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들을 일컫는데요. 자, 이 자원들과 또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에는 많은 자원들이 있죠.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같은 것들도 사실 자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생명체들도 이런 생물들도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에너지 자원이나 광물 자원 같은 경우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원의 유한성 개념은 가채연수라는 개념과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가채연수는 확인된 자원의 매장량을 연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서 앞으로 자원을 몇 년간 더 채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생산량이 많다면 가채 연수는 더 짧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확인된 자원의 양이, 매장량이 더 많아진다면, 즉, 새로운 매장지를 발견을 하게 된다면 가채 연수는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가치 연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껴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때랑 비교했을 때 가치 연수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많은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사용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뭐 모래에 섞여 있는 석유를 예전에는 사용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런 오일 샌드도 사용을 하게 됐거든요. 자, 이런 경우들은 어때요? 석유에 대한 가치 연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자, 결국 이런 가치 연수라는 것도 즉 자원의 유한성도 그 시기에 따라서 또는 기술 수준에 따라서 또는 발견된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원의 특성으로 편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자원들은 지구상의 여러 곳에 아주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데요. 또 일부 자원은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석유예요. 서남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지역에 전 세계 석유의 약 50% 이상이 매장이 되어 있죠. 또 여러분 희토류라고 들어보셨나요? 희토류. 희토류는 희귀한 토양 종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반도체에 들어가는데 전 세계의 90% 이상의 생산이 그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편재성이 큰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자원의 세 번째 특징은 가변성을 들 수 있어요. 자, 시대와 장소,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서 자원의 가치가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슬람 사회에서는 어떤 고기를 먹지 않았죠? 네,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죠.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돼지고기가 식량 자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또 힌두교에서는 소고기가 식량 자원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문화적 배경, 그 종교라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자원의 가치가 변했네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석유의 사례도 들 수 있는데요. 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 271쪽 역사 속의 사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 우리 아까 선생님이 석유는 매장 분포가 고르지 않다 이야기했어요. 네, 편재성이 큰 자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석유가 예전에도 자원이었느냐? 예전에는 그저 끈적이는 검은 물에 지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석유를 이용해서 내연기관, 즉 이 석유를 이용하는 기계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자동차라든지 항공기와 같은 그 운송수단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됐죠. 자원의 가변성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네요. 또 여기에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오일샌드, 석유가 그 모래에 섞여 있을 때 예전에는 이것을 사용하지 못해서 얘네들이 자원이라고 보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때요? 얘네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석유의 가치 연수도 늘어나게 됐고 예전에는 얘네들이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일샌드도 자원으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자원의 가변성을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소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자원은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자원의 무슨 특성이라고 불렀죠? 네, 자원의 편재성이죠. 자, 에너지 자원에 따라서 편재성이 더 큰 자원도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자원도 있는데요. 자, 뒤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 자원의 소비량은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소비국을 살펴보면은 몇몇의 선진국에서 절반 이상을 소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나누어서 소비하고 있어요. 자, 에너지 자원의 소비 비중을 살펴보면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석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천연가스. 자, 뒤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 전체 에너지 자원에서 화석 에너지의 소비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석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석탄은 화석 에너지 중에서 사용된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어요. 산업혁명 시기에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주요 연료로 이용이 됐었죠. 주로 고생대 지층에 매장이 되어 있는데요. 비교적 넓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 중에서 석유와 비교했을 때 편재성이 석유보다는 낮은 자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주로 공업용 연료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공업용 연료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철광석을 만들 때, 철광석으로 철을 만들 때 이 철을 끓이는 역할을 바로 석탄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철을 끓여서 쇳물을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철강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만들게 되죠. 또 우리 전기를 만들 때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그 연료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지예요. 그리고 주요 수입국은 중국, 우리나라, 일본 등인데요. 자, 석유에 비해서 국제적인 이동이 적은 편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우리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교과서 272쪽에 있는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석탄의 생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거의 전 세계 절반에 가까운 석탄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생산을 하고, 네, 인도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고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자, 석탄의 수출량을 살펴봤더니 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수출량이 꽤 많네요. 다음 석탄의 수입량 한번 볼게요. 자, 인도와 중국에서 석탄을 꽤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중국에서는 전 세계 석탄 생산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을 하면서도 그것도 부족해서 네,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석탄은 전력 생산 또 제철 공업의 원료로도 이렇게 이용이 되고요. 겨울철에 가정용 난방 연료로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석탄을 사용할 때 굉장히 많은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 미세먼지, 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 석탄의 수입량이 꽤 많아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은 둘 다 제철 공업이 발달한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네,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도 이 봄철에 또는 다른 나라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또 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자,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여기에서 석탄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돼요. 선생님 예전에 여기 호주 여행을 했을 때, 오스트레일리아 여행을 했을 때 옛날 석탄 산지를, 옛날 석탄 광산을 그 관광지로 개발을 한 곳들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석탄을 나르던 이런 거의 수직에 가까운 철도를 이제 사람들이 탈 수 있게 이런 관광 기차? 뭐 이렇게 잠깐 짧게 타볼 수 있는 기차로 개발을 해서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뭐 이런 것도 탔고요. 그 다음에 석탄을 나르던 철로를 이제 관광 기차들이 다닐 수 있는 철로로 개발을 해서 뭐 이것도 관광객들이 타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개발을 했더라고요. 네, 꽤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오스트레일리아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이쪽에 석탄 산지 한번 관광을 가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어찌됐던가 이쪽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생산한 그 석탄을 우리나라나 일본 등지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고요. 또 예, 오스트레일리아 수출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네, 석탄을 수출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석탄의 주요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죠. 네, 주요 생산 국가는 중국, 미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었고요. 주요 소비국으로 살펴봤더니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만들 때에도 석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발달된 공업 네, 우리나라 제철공업이 발달했죠. 이 제철공업에서 석탄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네, 철광석을 녹일 때, 네, 밑에 석탄으로 불을 떼서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철공업에 필요한, 철로 만드는 여러 가지 생산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석탄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석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석유는 에너지 자원 중에서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자원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자, 수송용 연료로 사용이 됩니다. 자동차 또는 비행기 또는 기차에서도 일부, 그 다음에 선박 같은 경우가 석유를 연료로 사용을 해서 이동을 하고 있죠. 또 산업용 연료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내연기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내연기관이라는 뭐 기계들인데 얘네들도 석유를 연료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화학공업의 원료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네, 화학공업 뭐 여러분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 또는 섬유 또는 고무, 페인트, 접착제, 화장품, 식품 등등등등해서 이 석유를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례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뭐 베이비 오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석유에서 뽑은 오일을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석유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분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분포를 살펴보면 신생대 제3기의 배사구조의 지층에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배사구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배처럼 이렇게 볼록 나온 곳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층이 위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을 배사라고 하는데 밑에 물이 흐르지 않는 불투수층 위에 지하수들이 이렇게 고여 있고요. 석유가 지하수 위에 이렇게 둥실둥실 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빈 공간을 천연가스가 채우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유전을 개발을 하게 되죠. 땅을 깊이 파서 여기에는 석유를 뽑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석유 세계 매장량의 절반이 서남아시아의 페르시아만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특징이었죠?
네, 바로 편재성이었죠. 네, 석유는 바로 이 자원의 편재성이 굉장히 큰 자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수출국 살펴볼게요. 네, 페르시아만 주변에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네요. 또 러시아,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비국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공업 국가들에서 많이 소비를 하고 있어요. 자, 석유는 편재성이 크고 또 사용하는 지역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제 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는 그런 자원입니다. 네, 우리 교과서 273쪽에 나와 있는 자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석유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페르시아만이라는 바다가 있죠. 그 주변에서 요 페르시아만 주변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북해 유전이라고 불러요. 북해 주변에서 생산되는 곳, 네, 북해 유전에서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미국의 텍사스나 뉴멕시코 일대 여기서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석유 생산량이 많은 국가들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미국, 세 번째가 러시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석유의 수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생산을 많이 하고 있던 미국은 오히려 석유의 수입국으로 나타나고 있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20% 정도를 미국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네, 미국이 오히려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석유의 이동 그래프, 이동하는 모습 한번 볼게요. 자, 이쪽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화살표가 굉장히 많죠. 네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네요. 자,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도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은 부족한 양을 보니까 남아메리카에서도 수입을 하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석유는 우리가 편재성이 크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국제적인 이동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했어요. 이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출량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정세 불안이 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 예전에 그 제1차 석유파동, 제2차 석유파동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살펴봤었죠. 바로 이들 지역의 정세 불안이 전 세계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아까 살펴본 이 활동 자료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우리 교과서에 같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아까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네, 우리 앞에서 살펴본 지도 두 가지, 석탄과 석유의 이동 지도에서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석탄은 석유에 비해서 국제적인 이동량이 적었죠. 왜냐하면 석탄은 생산지에 소비되는 경우가 많고 또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 비교적 넓게 분포해서 즉 편재성이 비교적 좀 낮기 때문이죠. 반면에 석유는 편재성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생산지와 소비지가 떨어져 있어서 국제적 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원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자원의 분포는 한정적이지만 필요한 곳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자원의 편재성이 큰 자원의 경우에는 그 생산국에서 자원의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이득을 취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편제된 자원을 보유한 국가가 그 보유한 자원에 대해서 권리를 강화해서 이것을 전략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원 민족주의라고 하죠. 자, 이런 자원 민족주의 때문에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확보를 둘러싸고 국가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석탄과 석유 말고도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원이 있죠. 네,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석탄과 석유는 얘네들을 태우는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천연가스는 다른 화석 에너지에 비교해서 석탄, 석유에 비교해서 오염 물질이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 자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천연가스는 주로 석유의 분포와 일치하게 나타나죠.
자, 이용은 주로 가정용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자동차나 화력 발전에서 연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나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많이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냉동 액화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천연가스를 운반하기가 편해졌고요. 또 그 땅속으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게 되면서 장거리 수송이 가능해져서 그 국제적인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과서 272페이지 옆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단위가 TOE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얘네들은 에너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가상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변화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자원. 자, 옛날부터 우리 증기기관이 발명되던 시기부터 꾸준히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자원. 네, 바로 석탄입니다. 석탄. 네,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던 자원이죠. 자, 석유는 내연기관이 발달하게 되면서 또 자동차 보급과 함께 그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자원이죠. 특히나 여러 가지 석유화학 제품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 사용량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그 사용량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보면은 거의 40TOE 정도 40억 TOE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석탄은 40 좀 안 되죠. 한 38 정도 되나요? 자, 그 다음 천연가스 보겠습니다. 자, 천연가스는 석유 때부터 같이 사용을 하기 시작해서 자, 최근에 그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네, 액화시키는 기술과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건설로 인해서 냉동액화 기술과 파이프라인의 보급으로 인해서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양을 살펴보니까 거의 한 22 정도 되나요? 한 24 정도? 네, 24TOE 정도 되나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석유, 두 번째는 석탄, 세 번째는 천연가스. 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원자력이나 수력, 또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열, 태양광, 조력, 지열 등등 이런 에너지원에서도 그 에너지 자원을 많이 얻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에너지 자원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의 에너지 자원의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원 고갈 및 부족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가채 연수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에너지 자원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가채 연수는 줄어들게 될 거예요. 우리 미래 세대가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또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채굴 조건이 악화되거나 가격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자원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는 이런 자원의 편제성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자원민족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자원민족주의,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였죠? 네, 자원을 보유한 국가가 자원을 전략적인 무기로 이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석유 수출국 기구를 들 수가 있죠. 네, 우리 영어로 OPEC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1960년에 주요 석유 수출국이 결성한 기구인데요. 석유의 생산량을 조절을 해서 원유 가격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요즘에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수송관을 어떻게 만드느냐, 천연가스 수송관을 어떻게 어디에 설치를 하고 누가 어떻게 소유를 하느냐, 설치나 소유권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연가스의 한 34%를 러시아가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수송관의 80%가 우크라이나를 지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수송관을 잠그냐 마냐 또는 천연가스를 주냐 마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환경오염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자원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생물종이 감소하기도 하고요. 또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면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원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기존의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우리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 곳은 가파도 에너지 자립섬인데요. 외부 에너지의 공급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자, 국내 최초의 에너지 자립섬인 가파도는 풍력 그리고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홍천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모습인데요. 이곳에서는 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 시설을 설치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요. 소수력 발전 시설은 예전에는 이제 대규모의 다목적 댐을 만들어서 다른 용도로도 이용을 하면서 전기도 만들었다면 소수력 발전 시설은 소규모의 수력 발전 시설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 분뇨로 도시가스를 생산해서 각 가정에 보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세계의 자원 분포와 소비 실태에 대한 내용은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계의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